안녕하세요. 아직 창창한 20대로 뭐가 급했는지 벌써 한 번 갔다 왔네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왜 이혼했는지 모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신다면 황당해 하시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 어이없어 하실 듯 하지만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은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더니 앞으로 인생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지만 그래도 찬찬히 다 전하고 싶어요. 가슴속에 꼭꼭 숨겨두고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풀어헤치고 나면 상처 없이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 아유, 부럽다, 부러워. 사돈 잘 사니까 태국으로 여행도 가네. 나? 나는 예뻐 꿈도 못 꾸지. 그래, 그래. 가면 만난 거 많이 먹고 선물이나 사와. 그래, 그래. 주말이면 시어머니 댁에 모여서 다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친구분에게 전화가 왔는지 한창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어요. 잠깐 들리는 이야기론 친구분이 태국으로 사돈네와 여행을 가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님은 연신 부럽다는 말씀을 하시고 당신은 꿈도 못 꾸니 대신 만난 것도 많이 먹고 올 때 선물이나 잊지 말고 사오라며 아쉬움과 부러움 그리고 한숨 섞인 말들을 하셨습니다. 한참이나 전화 통화가 끝나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시더니 저 들으라고 푸념을 하기 시작했죠. 성우 친구 찬혁이 엄마 있잖니? 찬혁이가 올 초 결혼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 산다 하더라. 얼마나 잘 사는지. 이번 휴가에 태국 여행 같이 가자고 했대. 숙박이나 비행기 다 예약했으니 몸만 오라고. 세상에 국내도 아니고 해외면 비행기 값이나 호텔 숙박 값이나 살아서 호강하는데 나는 명절날 그 흔한 과일이나 받고 에휴 내 팔자야.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제 뒤에서 한참이나 제 흉을 보셨어요. 전 남편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 동네 살다 보니 워낙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서 졸업한 지 꽤 지났지만 서로 연락 주고 받고 식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안부차 전화 오셔서 사돈네가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비행기 표며 숙소며 다 예약했다고 자랑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님은 당연히 부러워하고 제주도도 못 간다며 친구분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니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식사 준비하는 제 뒤에 오셔서 저 들으라고 한참이나 팔자 타령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친정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에게 손 벌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시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런 저희 친정아빠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죠. 누구는 자식 잘 키웠다고 팬츠타고 똑같은 자식 열심히 키웠더니 나는 똥차네 똥차야. 자녀기네는 명절 때도 매번 한우 아니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는다는데. 애미야, 여기 카드 줄 테니 요 앞 정육점 가서 소고기 좀 사와라. 사돈 내가 가난해서 사주지 못하면은 내가 돈으로라도 사 먹어야지. 예, 뭐하니? 없이 자랐으면 행동이라도 빨라야지. 아유, 내 속 터져서 제명에 못 살지 싶다. 어머님이 통화를 하신 것도 30분 이상이고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하소연하신 것도 20분이 한참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는 거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잡채랑 고추장 불백 해물전, 그리고 집에서 쓴 무기랑 드시고 싶다 하셔서 묵묵히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만들고 있었거든요. 얼추 다 만들어가고 이제 상을 차리려 하는 찰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고 집 앞에 가서 소고기 사와서 국도 끓이고 소불고기 양념 쟁여놓고 먹자고 하셨습니다. 사돈네가 가난해서 한우 한 번은 못 사다 주니
이렇게라도 먹지 않으면 속에 천불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빨리 안 움직이냐고 성화셨죠. 어머니, 어머님이 아침에 점심 때 드시고 싶다는 거 이제 다 해가는데 소고기랑 소불고기는 저녁에 먹으면 안 될까요? 어머님 드시고 싶다던 잡채, 불백, 해물전, 무까지 다 했어요. 이제 차리기만 하면 돼요. 지금 다시 준비하면 3시 넘어서 식사하시는데 그때까지 어머님 너무 배고프시지 않으시겠어요? 얘가 어디서 시애미 말하는데 말대꾸야? 빙빙 돌려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귀찮아서 싫다는 거야, 뭐야? 이래서 고졸은 못 배운 태를 내서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속에 천불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소리 한 거 못 들었니? 속 터지는데 너는 밥이 넘어가겠어? 그리고 먹고 싶은 게 달라졌다는데 이해 안 가니? 하나하나 내가 다 알려줘야 해? 이래서 못 배운 사람이랑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성호는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저는 고졸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대학 진학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학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청취자분들 중에는 혹시 가난한 친정이 발목을 잡아 대학 진학을 접은 게 아니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넉넉하지 못한 친정과 대학 그리고 졸업 이후의 상황들을 고3 때 1년 내내 고민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생활을 누리는 것도 상상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돈 걱정 없는 집 아니면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대학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준생이라는 말이 별도로 생겨났을 만큼 취업하기 위해 또 몇 년을 준비해야 하는 요즘 사태를 보면 대학이 답일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대학 안 가도 되겠어? 너 정도 성적이면 4년 장학금 받고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잖아. 너만 간다고 하면 아빠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도와줄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우리 형편하고 상관없어. 아빠도 TV 봐서 알잖아. 서울 4년제 졸업하고 9급, 7급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거. 결국 돌고 돌아 공무원 준비할 거. 나는 그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빠르게 붙어서 사회생활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고민 끝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준비에 돌입했어요. 욕심으로는 취급을 보고 싶었지만 9급이 과목수나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9급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공무원 시험에 별도로 응시하는 게 요즘 사회 분위기라 저는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된다 생각했죠. 가고 싶다면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등 요즘에는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다양해서 문제가 안 된다 생각했어요. 최대 3년으로 3년 안에 붙을 각오로 친구도 안 만나고 편의점 공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2년 공부하고 붙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던 게 도움이 되었고 고등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세세한 것까지 암기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이 저에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유나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엄청 어려 보이는데요. 저는 당연히 부서에서 제가 어릴 줄 알았는데 제가 졌네요. 저요? 저 올해 22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보고 빠르게 사회생활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던 중 전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7급으로 제가 있던 부서에 새로 발령이 나면서 안면을 트게 된 거죠. 전 남편은 4년제 다니던 중 휴학하고 2년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과 동시에 공무원 준비를 했다 했어요. 취업 기간을 단축하고 싶어 빠르게 시작했고 덕분에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만에 7급에 붙은 거죠. 전 남편은 28살로 저와 6살 차이였습니다.
남편도 상당히 빠르게 시험에 응시하고 붙은 케이스로 둘 다 부서에서 직급 대비 어린 나이에 속해서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결혼 진행도 빠른 셈이었죠. 연애 1년 하고 바로 결혼했거든요. 친정아빠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젊은 남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정말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시작한다며 마음이 놓인다는 말도 하셨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님도 같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말에 친정은 못 살아도 노후 걱정은 없으니 별다른 불만을 가지시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뭐라고? 고졸이라고? 아니, 넌 왜 학력을 말 안 하니? 이거 사기 결혼 아니니? 성호야, 너 알고 결혼했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고졸이야? 엄마, 고졸이 어때서? 4년제 대학, 나도 결국 공무원 하는데 오히려 자기 갈 길 빠르게 찾는 유나가 현명한 거지. 대학 등록금도 아끼고. 공무원은 호봉제니까 호봉도 졸업하고 온 사람보다 훨씬 높고 말이야. 얘가 이렇게 순진해서 사람들이 괜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한 거 아니다 얘? 학력이 왜 중요한데? 지적 수준이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해? 지금 네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 모르지만 두고 봐라. 살면서 속 터질 날 안 오나. 고졸인 거 알았음. 난 결혼 반대했어. 세상에, 요즘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고졸이야? 결혼하고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대학교 동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말이라 동문회 연말 행사들이 진행 중인 것 같았어요. 특히 도련님네 학교보다 전 남편 학교가 동문회가 활발해 올해도 이벤트 어떤 거 하는지 아냐는 등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갔죠.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새아가는 왜 말이 없냐며 저에게 동문회가 도련님 학교처럼 활발하지 않냐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고졸이라 동문회에서 행사 참석이나 이런 거 가본 적 없고 재밌겠다고 기대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고졸? 고졸이라고? 엄청 놀라하시며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유나야, 너 대학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지? 친정 돈 없으니까 빨리 취직하고 결혼해서 친정아빠 안 힘들게 하려고. 친정아빠야 딸 키워서 앞일 걱정 없으시겠다만 덕분에 나는 걱정이 한 바가지로 생겼네. 못 배우고 가난한 친정까지 둔 며느리 앞으로 가르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졌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머리가 다 아프네. 나는 식사 그만하련다. 가서 누워있을 테니 내 방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에휴. 그날 이후 어머님은 말끝마다 못 배운 티 내지 마라. 친정이 못 살아서 네가 모르나 본데 라는 말을 매번 붙이셨어요. 처음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전 남편이 방패막이가 되어 막아줬습니다. 엄마 말대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학력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학력보다 직업인데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저한테 나무란다고 매번 대꾸를 했어요. 오히려 대학 나오고 돈 쓰는데 맞들인 9급의 여자애들보다 순진한 저라서 결혼했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점들이 플러스로 나이도 어리고 똑부러지며 요즘 애들과 다르게 순수하니 배우자로 최고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대꾸하는 전 남편에게 시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사실 성우 너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대학 생활한 거지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 생활 한터라. 같은 학교 여자애들하고 이야기나 제대로 해봤니? 대학생활 하려면 집안 형편도 넉넉할 텐데 그렇게 풍족하게 자라서 배운 애들하고 어울려 봤어야지. 뭐가 더 좋은지 구분을 하지. 아유.
내가 누굴 탓해. 착해 빠진 우리 아들 너무 착해도 문제라니까. 답정너가 따로 없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못 배운 가난한 집 며느리. 제가 나쁜 년인 거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어머님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주말이면 금요일 저녁에 다음날 드시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럼 토요일 아침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가고 점심을 준비해서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종종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당신 기분에 점심 메뉴를 바꾸고 지금 당장 새롭게 음식을 하라 말씀하셨죠. 점심 식사를 하려고 만든 음식들은 고스란히 냉장고로 들어가고 저녁 때 또 안 드시고 다른 음식 하라고 하시거나 외식한다고 나가자는 등 어머님 기분대로 행동했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아직 네가 모르는 거다라는 말을 되풀이하셨고 제 편이라도 들면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뭐라고 하셨어요. 유나야, 너 집에 가면 성우한테 뭐라고 하니? 제가 원래 엄마한테 하는 말에 말대꾸 한번 안 하고 자란 착한 아이인데 너 만나서 자꾸 나에게 말대꾸하고 근본 없이 군다? 꼭 너같이 못 배운 티 내는 것 같아. 너 여기서는 나한테 말대꾸하고 집에 가면 성우 참니? 애가 한 번도 안 그러다 너랑 결혼하고 애가 달라졌잖니. 백로한테 까매게 노는 곳 가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아유, 우리 착한 아들 결혼 잘못해서 성격 버리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다 속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전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님이 저에게 뭐라 하던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않으면 제 가난한 친정 그리고 모자란 제 학력이 핀잔의 주 내용이었죠. 그런데 만약 전 남편이 제 편을 든다면 마누라 잘못 만나 성격까지 다 버렸다며 신세한탄을 하시니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졸이라 생활비 관리를 잘 못할 테니 월급을 맡기라는 말도 하셨어요. 제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 친정에 매달 생활비로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말씀드렸죠. 이건 결혼 전 전 남편도 알고 결혼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큰 사치를 하는 성격이 아니고 50만 원 생활비 드리고도 알뜰하게 모으고 있었기에 전 남편은 제 씀씀이가 해프지 않아 그 정도는 괜찮다고 결혼을 진행했거든요. 그걸 안 시어머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엄마도 그럼 용돈 드릴게요. 유나는 결혼 전부터 그랬었고 그거 내가 알고 결혼했으니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해요. 예, 나한테까지 용돈 주면 월 100인데 누구 집 애 이름이니? 그렇게 여기저기 다 퍼다 주면 언제 돈 모아서 애 키우고 저축할 건데? 나는 됐다. 나는 내 아들 등골 빼먹기 싫으니 유나가 매일 주말에 와서 식사 준비해라. 나는 50만 원 돈으로 주지 말고 매주 와서 50만 원어치 집안 살림하는 걸로 하자꾸나. 그러면 내가 그 돈 받은 셈 치마. 시어머님은 제 월급 관리를 하고 싶어 말을 꺼냈는데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제가 친정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더 화를 내셨습니다. 친정이 가난해서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다며 당신은 용돈 대신 매주 와서 식사를 차리고 시댁 집 정리를 하면 그 용돈 받는 셈 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매주 시댁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제가 겪었던 일을 적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데 왜 그때는 숨이 막힌다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친정아빠도 열심히 사셨는데 어디 가서 손 벌릴 정도로 창피하게 사신 것도 아닌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무시하고 구박할 정도인가 생각했어요. 학력으로 걸고 넘어질 때마다 야간 대학을 알아보며 대학교 졸업을 하면 나올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간 되면 또 밤에 누가 배우냐고 창피하다 하실까 물어보고 결정할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적응해가며 부족한 며느리, 못 배운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기 못 펴는 며느리로 어디 가서 내세울 구석 하나 없으니 이런 대우받는구나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지쳐갈 무렵 친정아빠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죠. 아빠, 이게 뭐야?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있는 건데? 보호자분, 환자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잠깐 나오세요.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친정아빠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진정제를 맞으셨는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당황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저에게 간호사가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장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폐에 물이 찬 것 같다는 소견을 받으시고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오셨는데 폐에 물 찬 걸 빼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증상들이 하나둘 발생하면서 위독하시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암 말기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 남아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빠가 위독하다고 말하는 간호사 말에 혼자 고군분투하며 저를 케어했던 아빠가 떠올랐거든요. 결혼했다고 시어머님 잔소리에 시댁 신경 쓰기만 했지. 생활비 조금 보태드리면서 아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빠 한 번이라도 더 봤다면 아빠 아픈 거 알아챘을 텐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소 안부 전화를 물을 때면 기침이 요즘 잦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 가라고 그렇게 말해도 한 번은 안 가셨거든요. 한 번이라도 퇴근 후 일찍 친정에 들렸다면, 아니 휴가라도 한 번 내고 아빠 손잡고 병원에라도 데리고 갈 걸. 어떻게 그 한 번을 안 했을까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 그것도 아빠가 잘 버텨준다는 전제였어요. 유나야, 행복해야 해. 아빠는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깨어있으면 그 통증을 온전히 견디지 못해 수면제로 거의 자다시피 하셨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면 제 손을 꼭 붙잡고 행복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빠가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제정신으로 깨어있는 순간은 얼마 안 됐어요. 병원에서는 한 달이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저만 두고 먼저 가는 게 영 걱정이 되었는지 한 달하고도 보름 동안 그 힘든 과정을 버티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건 눈도 제대로 못 감았다는 사실이에요.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부모나 형제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은 것 같았습니다. 김유나 씨 본인 맞으시죠? 네, 맞아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렇게 아빠를 보내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제 앞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아빠 이름이었어요. 깜짝 놀라 봉투를 열어보니 남양주에 제 명의로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이 있었어요. 놀라서 알아보니 아빠가 한창 돈을 벌 때 혹시 몰라 사둔 땅이었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한창 잘 나가는 제가 막 태어날 무렵인 20년 전쯤에 사둔 땅이었어요. 살면서 위기가 오고 사업이 망해가면서도 그 땅을 팔면 나중에 저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저에게 용돈을 받고 막노동을 하며 생활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땅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유언장과 함께 편지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유나에게 이 편지를 네가 받을 때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엄마가
너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먼저 가고 나니 아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땅을 사용할 수 없었어. 가끔 아빠도 생각했단다. 혹시 내가 이 땅을 팔아 다시 사업을 했다면 너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었을까? 이 땅 이야기를 너에게 미리 했더라면 네가 대학을 가고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 유나야, 세상을 살아보니 더 나은 답은 없더라. 가보지 않은 인생은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뿐. 내가 선택한 삶이 최선이었다고 믿고 사는 게 지금의 나와 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었어. 똑 부러지는 우리 딸, 아빠가 걱정하지 않게 내 앞길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 대학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너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도 곰곰이 생각하고 너에게 더 적합한 결정을 할 거라고 말이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금전적으로 네가 하는 결정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조금 더 사랑한다 말해줄 걸. 조금 더 안아줄 걸. 아쉬움이 많지만 항상 아빠는 널 사랑했단다. 아빠는 먼저 가서 엄마 만나고 있을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다 늦게 만나자. 그동안 엄마랑 둘이 잘 지내고 있을 테니 아빠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사랑한다, 우리 유나. 친정아빠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부을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신 듯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변호사를 만나 유언도 작성하시고 상속 관련 사항들도 다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닐지 여기저기 변호사를 만나서 방법과 서류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작성해 두셨어요. 진짜 돈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내 가족, 내 하나밖에 없던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돈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기니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자 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진 거죠. 아빠한테 상속받은 땅이 있는 주소를 찍어 직접 가봤습니다. 남양주에서도 끝자락에 있었는데 원래 산 아래였던 땅을 경매로 싸게 구입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땅 옆으로 도로가 나 있고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엄청 오른 상태였어요. 상속받으면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도 2억 가까이 되었는데 땅 일부를 정리해서 세금을 낸 이후에도 20억 정도가 제 몫이었습니다. 아빠가 주신 땅을 직접 보자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귀한 집 자식이었어. 누구보다 사랑 많이 받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시면 하늘에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속상해 하실 거야. 정신 차리자. 결혼하고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님 폭언을 들으며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저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은 저를 다시 일으키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잘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애썼던 지난 일들이 생각나며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곳과는 인연을 끊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의 소중함을 알리는 게 아니라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라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나둘 생각이 정리되고 있는데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아가 어디니? 아이 주말인데 얼굴도 안 비치고 보고 싶다 얘. 성호 말로 남양주 갔다는데
친정아빠가 주신 땅 보러 간 거니? 바람 쐬러 갈 거면 같이 가지 얘는. 혼자만 보고 가서 그러니? 다음 주 명절인데 아빠 보내고 마음 힘들 텐데 안 와도 된다. 너 편할 대로 하렴. 아빠 돌아가시고 첫 명절이니 성묘도 가야 하고 바쁠 텐데 이제 명절 음식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한 대로 하렴. 아빠가 서류를 구청으로 보내는 바람에 부서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전 남편도 있었고요. 제가 아빠에게 땅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부서 사람들이 다 안 거죠.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시세까지 다 알 수 있으니 대략적인 동네와 평수만 듣고도 상속세 제외하고 제가 받은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어머님께 전했는지 주말에 시댁으로 간 게 아니라 남양주 가겠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혼자 나왔는데 그새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정말 결혼하고 2년을 살면서 시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마 아빠 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제가 마음을 다시 잡지 않았다면 시어머님이 저를 배려해준다고 멍청하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곤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친정 가난하지 않아요. 이렇게 돈 있어요. 이제 어머님도 잘난 며느리 덕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사시면서 오히려 제 눈치 보시겠네요. 라고 아찔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바보 같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계속 같은 소리를 듣고 문제가 있다 모자라다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야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지만 차츰 그런가 싶다가 가슴에 쌓이고 기가 죽거든요. 제가 딱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덕분에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님이 저러는 건 다 꿍꿍이가 있구나. 사람이 참 못났다 싶었습니다. 자기야, 땅 잘 보고 왔어? 부서 사람들이 남양주면 평당 200만 원은 넘을 거라는데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 800평이 넘는댔지. 상속제도 꽤 많이 나간다는데 그래도 그게 얼마야? 이제 우리 엄마 며느리 친정 못 산다고 어디 가서 뒷담화도 못 하겠네? 아빠가 물려주신 땅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 남편은 뭐가 신났는지 싱글벙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물려주신 땅이 있으니 이제 엄마 어디 가서 가난한 며느리라고 흉 못 보게 생겼으니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도 반갑게 들리지 않는 건지 못 믿었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구나 싶은 발언을 했어요. 자기, 이제 대학도 가서 학위도 따. 그러면 우리 엄마 이제 당신한테 꼼짝 못 하겠다. 매번 어디 가서 부끄러운 며느리라는 소리 못 하시겠지. 이 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도 내가 부끄러웠나 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저에게 생긴 유산이 왜 시어머님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지였어요. 왜 계속 모든 말끝마다 이제 시어머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뒷담화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주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저런 말들을 하는 신랑을 앞에 두고 전화를 받았어요. 새아가, 집에 들어왔니? 그래, 마음은 좀 편해졌고? 땅은 어떻게 할 거니? 팔 거니? 아니면 그대로 둘 거니? 우리도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니? 지난번 사돈댁이 해외여행 보내줬다던 성호동창 찬혁이 엄마. 찬혁이 여동생이 글쎄 대학교 졸업하고 3년째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지 않니?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급 딱 붙어서 대학 학비 아끼고 얼마나 현명한지 모른다고 내가 한 소리 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니까. 시어머님은 저에게 이름이 아닌 새아가라는 호칭이 쑥쑥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새아가라 불러주신 적 없었는데 돈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상속받은 땅을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시어머님은 해외여행도 가고 떵떵거리게 살 수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늘 고졸이라고 부족한 며느리라고 구박하셔 놓고선 이제 와서 현명한 며느리라고 대학교 졸업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씀하셨죠. 당신 아들은 7급을 붙었지만 친구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9급이라니라고 덧붙이시며 쯧쯧 혀를 내두르셨어요. 네, 어머님,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저희도 남들처럼 살아야죠. 저희는 동남아 쪽 말고 유럽으로 가요. 유럽? 거기는 비행기 값만 왕복 1,000만 원이 넘는 곳 아니니? 어머, 내가 다 늙어 며느리 덕에 호강한다. 알았다, 찬혁이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야겠다. 우선 끊자. 유럽으로 여행 가자는 말에 시어머님은 뭐가 신나셨는지 당장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해야 한다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나 소나 다 가는 동남아 간다고 자랑했던 친구들한테 싹 다 전화 돌려서 기죽여야겠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죠. 그렇게 시어머니께 말하고 평일에 퇴근하고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님이 결혼한 지 2년이 돼도 아이가 안 생기니 걱정되신다며 한약 한 제 쥐어왔다고 와서 가지고 가라 하셨거든요. 저는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잘해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있으니 이렇게 제 앞에서 알랑방귀 끼는 시어머니가 그저 우스웠습니다. 새아가 왔니? 내가 있잖니. 친구들한테 전화 싹 돌렸잖니? 우리 새아기가 친정이 사실 엄청 잘 살았다고 내가 네 기 팍팍 살려줬단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이 무려 20억이 넘는다고. 그거 상속받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며 하나밖에 없는 우리 며느라가가 동남아 말고 유럽으로 여행 가자고 했다고 내가 자랑했다. 유럽 가는 비행기표만 왕복 1,000만 원이 넘는데 우리 가족 다 가자고 했다고 말이야. 내가 어찌나 속이 다 후련하든지. 그래, 새아가. 앞으로는 우리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 힘들게 살지 말고. 시어머님은 친구들에게 실컷 자랑했다며 우리 여행 가는 일정은 언제쯤인지 물어보셨어요. 시간을 알고 있어야 옷도 준비한다면서 말이죠. 그런 시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준비해간 서류봉투를 조용히 시어머님께 드렸어요. 이게 뭐니? 이혼? 아니, 얘가 자다가 퐁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웬 이혼이니?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졸이라 모자란 며느리 받아줬더니 유산 받고 나니 왜? 돈이 아까워?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고 유럽 여행 가자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네가 네 입으로 말해놓고 뭐? 이혼 서류? 어머님, 언제부터 어머님이 제 가족이었어요? 가족이라면서 언제 저 챙겨주신 적 있으세요? 친정아빠 한 분 계신 거 뻔히 알면서도 주말에 매번 불러서 밥하고 집안 살림하라 하시고 고절에 가난한 친정 창피하다고 지난 2년 동안 저 달달 볶으셨잖아요.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제가 가난한 줄 알았던 친정에서 20억 상속받고 나니 태도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신 거 아니에요? 하늘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어머님한테 욕먹으며 사는 지난 2년 동안 제 편 들어준 것도 아니면서 유산 받고 나서 대학 가라고 등 떠미는 상호 씨도 이젠 제 가족이 아니에요. 씨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게 저한테 잘해주시지 그랬어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이제 평생 볼 일 없어요. 성호야, 성호 어딨어? 아유, 투는 부릅뜨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꼴 좀 봐라. 아이고, 뒷목이야. 성호야, 이성호! 그렇게 뒷목 잡고 악을 쓰시는 시어머님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친정아빠 생활비로 50만 원 보태드리는 게 뭔 죄라고. 그거 책 잡혀서 정말 그렇게 종처럼 무시당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더니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헛웃음도 안 나와요. 말이야 바른 말로. 지금 4년제 나와 3년 준비했으면 내년에 붙어도 저랑 8년 차이가 나는데 호봉으로 따지면 제가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으시고 그저 고졸, 못 사는 집 며느리라고 구박하시더니 돈에 달라지는 시어머님 전 남편하고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너무 빨리 세상을 알아버린 느낌이에요. 어른인 척 선택한 일을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으니까요. 아빠가 편지에 썼던 것처럼 내가 선택한 일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른 나이에 결혼했으니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참 웃기죠. 돈이 뭐라고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 받고 나니 저도 모르게 사라졌던 자존감이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에게 그간 들었던 제 자존감 갉아먹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이혼 서류 던지고 나왔죠. 전 신랑이요? 당연히 자기는 이혼 못 해준다고 난리였습니다. 시어머님처럼 이제 유산 받아 돈 생기니 딴 생각이 드는 거냐고,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었죠. 그리고 유산까지 재산 분할하면 이득될 거 없을 거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어요. 의외로 요즘 세상에도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 생활비를 드렸지만 주말마다 시댁에서 가정부처럼 부려먹던 것, 그간 들었던 폭언 등이 다 사유로 인정받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전 남편이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시어머님이 개거품을 물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는 소리는 건너 건너 전해 들었고요. 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죠. 20대 중반인데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결혼도 해봤고 유산 상속으로 드라마틱한 반전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대열에는 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진 모르겠습니다. 우선 구청에는 휴직을 신청하고 부서도 변경을 신청해둔 상태예요. 꼭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는 없는데 저를 아예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색안경 끼는 사람 없는 곳에서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응원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아직도 가슴 한켠에 먹먹한 구석이 남아있어요. 어쩌면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저 먼저 두고 가려고 제가 호되게 세상 공부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엄마도 아빠도 이제는 볼 수 없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네요. 끝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에게 이 말 전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여기 나 응원해주시는 분들 있어. 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봐줘. 사랑해 엄마 아빠.